하루가 또 저물어갔다. 창밖에 물드는 저녁빛은 다른 이들에겐 평범한 하루의 끝일 테지만 나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 같은 하루를 버텨냈다는 표시였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은 어느새 내 인생 대부분을 차지해버렸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처음엔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정도였지만 점점 더 일상이 무너져갔고 결국 나는 그 붕괴를 가장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남편은 6남매 중 첫째였다. 그 사실 하나로 모든 봉양 책임이 우리 집에 몰렸다. 남편의 동생들은 평소 연락도 없고 명절에 잠깐 들러 10만 원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대단한 돌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면 속이 뒤집혔다. 남편은 몇 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시어머니의 돌봄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남편이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미안함은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내 자식들도 나의 고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에게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엄마가 제일 잘하잖아라는 말로 모든 걸 내게 떠넘겼다. 늘 참아내는 사람이었던 나에게 서러움은 쌓일 대로 쌓여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심장내과 진료를 보러 갔다. 나는 평소처럼 혈압 때문에 간단히 진료만 받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내 차트를 들여다보며 심장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고 최근 가슴 통증 같은 건 없었냐고 물었다. 순간 요즘 들어 가슴이 쪼이는 듯한 통증이 이따금씩 나를 멈춰 세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다. 그날 병원을 나설 때 내 안에서 조용한 불안이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갔다. 며칠 후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협심증이며 관상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어서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환자 2명을 돌보는 사람치고는 심장이 너무 나빠져 있다고. 그 말은 분명 두려운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당신도 아픈 사람이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걱정받아야 한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무섭기보다는 서글프게 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다시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밥을 안 먹었다고 화내고 남편은 할 수 있는 일 없이 미안한 눈빛만 보냈다. 그 미안함도 아이들의 말도 누구의 행동도 나를 대신해주지 못했다. 어느 새벽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려 하며 문고리를 붙잡고 흔들었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그의 팔을 잡고 버텼다. 남편은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자리는 누구도 대신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나는 이 가족의 중심이면서도 정작 누구에게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묻던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좀 더 생각해보자. 할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그 말은 너무 늦었지만 마치 마음 깊숙이 묻어둔 말을 누가 대신 꺼내준 듯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자기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계속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과 딸이 집으로 모였다.
나는 처음으로 내 병을 털어놓았다. 협심증, 관상동맥조 영술, 스텐트 가능성, 그리고 심장마비 위험까지.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들의 첫 질문은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 였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나는 이 집에서 아픈 사람이 될 자격조차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잠시 세면대에 기대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도려내듯 아팠다. 숨이 막히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바닥이 흔들리는 듯 했다. 나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고 아이들도 급히 불려와 나를 응급실로 옮겼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쓰러져야 이 가족이 나를 보는구나. 응급실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나는 급히 심전도와 피검사를 받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술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내 심장의 관상동맥 두 곳이 거의 막혀 있었다. 시술은 급하게 진행되었고 나는 결국 스텐트 2개를 삽입했다. 다음 날 주치의는 말했다. 지체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상태로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면 언제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할 게 없었다고. 그제서야 가족들이 달라졌다. 아들과 딸은 내 손을 잡고 밤새 병실을 지켰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다고 말만 하던 걱정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울먹였다. 남편은 손을 떨며 나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뒤늦은 관심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나를 향한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병실에서 남편 형제들과 통화가 이어졌다. 그들은 요양원 입소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형님이 결정해야지. 우리 사정도 어렵다니까. 시설비 반씩은 힘들어. 그들의 말은 칼로 베듯 내 마음을 베었다. 평생 이 집을 떠받쳐온 사람이 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부담만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시술 후 회복 중인 몸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형제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고독을 느꼈다. 그동안 나를 이 자리에 묶어두던 건 남편의 무능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아이들 또한 서로에게 시선을 돌리며 누가 뭘 할지 눈치만 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내 안에서 평생 눌러왔던 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평생 참아온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이다. 평생 참아온 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할머니였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웠다. 내 말이 끝나자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흔들리던 고개를 들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얼굴에 진짜 걱정이 비쳤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 남편도 주치의의 말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남편의 형제들도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번갈아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약속했다. 평생 내가 혼자 짊어졌던 일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나는 약봉지를 천천히 정리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평생 돌보며 살아왔지만 결국 내가 마주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남편은 스스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자주 안부를 물었다. 나는 평생 미뤄온 내 건강을 돌보기 위해
병원 예약을 잡았다. 늦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바람이 새로운 계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